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곽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디지털 무역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글로벌 시각에서 전 세계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특히 미국의 그 통상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 협상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 두 가지의 큰 품목으로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쌀 시장과 관련된 농산물 시장을 어떻게 개방을 저지하느냐가 주된 그 전통적 무역 협상의 대상이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동차 시장을, 그 상대방 국가의 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얼마나 개방시킬 수 있을지, 관세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전통적인 무역 협상의 주된 대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저런 그 농산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를 얼마나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그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을지, 국경 간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자유롭게 오고 가게 할 수 있는지가 최근에 무역 협상의 주된 관심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협상의 주된 대상이 이렇게 데이터 위주로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로 바뀌어가면서 전 세계의 주요한 국가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의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역협정들이 WTO를 중심으로 한 그 통일적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WTO에서는 룰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각 2개 국가 아니면 3개 국가가 모여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무역협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들도 상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거의 디지털 누들보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규범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주로 미국이 디지털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규범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4가지 정도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태동기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이 태동했던 당시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를 저는 태동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태동기의 미국의 주요 국내 정책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당시 클린턴 행정부 때 글로벌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그리고 전자상거래 대통령 지침을 발표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와 지침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바는 민간이 전자상거래를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고 간소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적 법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내적인 원칙을 내세웠고요. 그와 동시에 대외적인 정책으로는 이제 WTO에서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WTO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 그리고 WTO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이란 것이 수립되는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다만 WTO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개별적으로 FTA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조항을 만들고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태동기 당시에 미국이 체결한 FTA에 등장한 디지털 무역 규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2000년대 요르단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에 맺어진 한미 FTA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들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는 태동기였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범들만이 등장을 합니다. WTO 규범이 디지털 무역에도 적용돼야 된다. 아니면 종이 없는 무역에 관한 내용들, 아니면 전자 인증 및 서명 등을 서로 간에 인정하자라는 식으로 기초적인 무역 규범이 등장을 했었던 당시였었고, 특이하게 국경 간 정보 이전, 서로 간의 정보 이전을 자유화하자라는 측면에서는 한미 FTA가 또 다른 역할을 한 것이 태동기입니다. 태동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었고요. 또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관세 유예가 탄생하는데 삼파역을 했었고, 또 WTO가 아니고 주로 FTA를 활용한 초기 디지털 무역 규범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해야 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조항을 법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것이 태동기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발전기가 시작이 됩니다. 2015년이 되면은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한테 TPA를 부여를 합니다. TPA라는 것은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에게 무역 협상을 할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인데, 이 TPA 법안에서 미국 의회가 최초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 목표를 미국 행정부에게 위임을 합니다.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해라라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또 국경 간의 데이터 이전을 제약하거나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조치들은 상대국들이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라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 규제가 도입될 수는 있겠지만, 그 규제가 덜 무역을 제한하고 또 비차별적이고 또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하도록 협상을 하라라고 하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이 국별무역 장벽 보고서 (NTE)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NTE 보고서는 기존에도 있었던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발표하는 보고서인데, 이 2017년 NTE 보고서에 최초로 디지털 무역 장벽 항목이 도입이 됩니다. 디지털 무역 장벽,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상대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 데이터를 현지화하는 조치, 아니면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조치, 특정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들은 미국 정부가 이제부터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 TPP를 미국 정부가 체결을 하면서 전자상거래 챕터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무역 규범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TPP는 이제 미국형 디지털 무역 협정의 원형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는 조항이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컴퓨팅 설비의 위치, 다른 말로는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형태로 최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소스 코드를 강제적으로 공개하거나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조치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소스 코드 조항이 TPP에서 도입이 됩니다. 이어서 TPP는 미국이 탈퇴하고 난 이후에도 CPTPP로 이름은 바꾸었지만 여전히 TPP에 들어있었던 전자상거래 조항들은 동일하게 CPTPP에도 유지가 되고요. 또한 나프타를 개정한 USMCA에서는 챕터 이름이 아예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바뀝니다. 미국이 디지털 트레이드에 점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USMCA에서는 이제 소스 코드 조항이 있는데, 이 소스 코드 조항에는 소스 코드의 강제 공개나 강제 이전뿐만이 아니고 알고리즘에 대한 강제 공개, 강제 이전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가 되고요. 또 플랫폼과 관련된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조항도 추가가 되고, 또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자라고 하는 식의 개방형 정부 데이터 조항도 포함이 됩니다.
TPP와 USMCA에 나와 등장한 중요한 무역 규범들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고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경 간 정보 이전에 관한 조항이 의무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컴퓨팅 설비의 위치가 최초로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에 관련돼서도 미국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방식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의 특징으로 보자면은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는 것을 미국이 더욱 구체화시켰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 혁신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이 FTA에서 의무 형태로 도입이 됐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친화적인 무역 규범이 도입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 규범들은 이미 전통적인 FTA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개별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무역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층 더 진화가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발굴해내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는 FTA 두 개 국가, 세 개 국가 간의 FTA가 아니고 한 90개 국가가 참여하는 WTO 차원에서 JSI 협상을 주도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이제 디지털 무역 협정, 전통적인 FTA가 아닌 디지털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체결을 했고요. 이 USJDTA는 디지털 무역만을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무역 협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특히 IPEF의 무역 필러 내에서 디지털 분야에 관한 협상을 따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진화기의 주요 디지털 무역 규범, 미국이 주장한 주요 디지털 무역 규범은 JSI 협상, WTO에서 이루어졌던 JSI 협상에서는 미국은 기존에 본인들이 주장을 했었던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과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하는 내용들, 그리고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의 강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들 위주로 그 협상 그 아젠다를 만들어냈었고요. 또 USJDTA에서는 USMCA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SMCA에서 강하게 주장했었던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과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 코드 조항들이 USJDTA에도 포함이 됐고, 또한 추가적으로 금융 데이터에 관해서도 현지화를 금지화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했었고, 또 ICT 제품의 특정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도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했습니다. 진화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양자나 아니면 지역 간의 협상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WTO 차원에서 90개국이 참여하는 복수국 간 협상을 미국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전통적인 FTA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디지털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은 FTA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기존 무역 협정에서 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에도 디지털 무역 규범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볼 수도 있습니다. 2003년까지 이어졌던 그 미국의 그 진화기의 통상 정책은 2023년 10월이 되면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환기 또는 좀 극단적으로 쇠퇴기까지라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2023년 10월 24일에는 미국 정부가 한 가지 발표를 합니다. WTO JSI 협상에서 미국이 여태까지 주장했었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조항과 컴퓨팅 설비 위치 조항, 그리고 소스 코드 조항에 대한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선언을 이제 12사 성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IPF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협상을 미국이 중단하고요. 또 WTO에서 JSI 전자상거래 협정이 2024년 올해 7월에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에서 미국은 이 타결된 협정을 거부하는 초유의 그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 전환기 또는 쇠퇴기의 미국의 대내 디지털 정책은 또한 큰 특징을 보이는데, 지금까지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외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을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왔었는데 2024년 올해 4월에 발표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무역 장벽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거나 심지어는 삭제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EU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디지털 무역 장벽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나라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으로 시각을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환기 또는 쇠퇴기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취해 왔었던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취해 왔었던 자유주의적인 접근법이 굉장히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반경쟁적 관행을 명분으로 앞으로는 이 미국 국내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국내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는 미국의 무역 정책 또 디지털 무역 정책을 포함해서 무역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통상 미국의 USTR이라고 하는 미국 무역 대표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앞으로는 이 디지털 무역 정책 분야에서는 적어도 미국의 통상 당국이 아닌 미국의 경쟁 당국의 영향, 반독점을 다루는 경쟁 당국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12사 성명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별다른 사전의 조율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의견의 대립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이 12사 성명에 대한 부처 간 견해 차이가 아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정책이 아니고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정책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 갈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금까지 왔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정부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와 비교해서 플랫폼 산업이나 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12사 성명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 자체보다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큰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상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의 입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 현황을 보면은 한국은 현재 지금까지 59개국과 21개의 FTA를 체결을 하면서 대다수의 FTA에 이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 또는 종이 없이 무역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내용들 기초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들이 지금까지의 FTA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디지털 무역에 특화된 조항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외국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2023년경부터는 한국 정부도 이 데이터 규범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을 한국 정부도 이제 인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2023년 1월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동반자 협정이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2024년 5월에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이미 대파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은 기존의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협정이었었는데 이 대파에 한국이 올해 5월에 가입을 하고 국내에도 대파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WTO의 JSI 전자상거래 협상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EU와는 한 EU FTA가 있지만 별개로 EU와 디지털 무역에 특화된 디지털 무역 협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영국과는 한영 FTA를 개선을 하고 특히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전자상거래 챕터를 개정하는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연 이제 12사 성명을 기점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거의 180도로 바뀌었을 때 한국은 그럼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한국 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또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 반경쟁적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결론은 그 원론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디지털 무역 정책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독과점을 방지하는 국내 규제가 보호주의적으로 실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한국 디지털 기업들 플랫폼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완화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외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에는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그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동철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오늘 미국이 사실상 디지털 무역 규범이라는 것을 주도해가는 국가 중에 하나고 미국은 여태까지는 굉장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뭐 전자상거래 분야나 이제 전자부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시각으로 미국의 디지털 규범을 이끌어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교수님의 워딩으로는 전환기, 세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조금은 더 보호주의적인 시각으로 무역 규범을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의 무역 규범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디지털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시사점을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저도 교수님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바꿔나가는 이 디지털 무역 규범,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규범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벽을 치고 뭐 반도체나 이제 미국에서 선정한 몇 개의 기술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직접 공장을 짓고 안에서 생산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시도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있어서 어떤 규범의 방향성이나 미국의 정책의 방향성이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나 데이터가 국경을 이동해서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국가였다면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물품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데이터 현지화 조건이라는 것도 되게 까다로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조치죠. 미국 내에서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수집하게 된 데이터를 한국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데이터 현지화 데이터를 반드시 그 미국 경내에 가두어두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규범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좀 디테일한 수준에서 유념하고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조항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주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 공산품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보호주의적인 조치가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텐데, 근데 디지털 분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이 전 세계 디지털 분야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의 디지털 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은 강한데, 미국이 12사 성명처럼 그
정책의 방향을 바꾼 이유는 그 자국의 테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기술력이 강해지고 있어서 국내적으로 독점 문제가 발생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조금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고 미국이 12사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서 뭐 데이터를 꼭 현지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국경 간에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이전을 바로 막겠다. 라는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미국의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치가 취해지기보다는 여전히 테크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 조치들은 미국이 계속 그 환경을 만들어 줄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한국 기업이 조금 더 기술력을 발전시켜서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길도 좀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반독점 규제가 반독점 규제가 엄격해지면은 반사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미국에 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데이터나 민감한 데이터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들은 미국 정부는 막을 거고, 네, 그 주요 대상은 아마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쪽으로 나가는 데이터를 무조건 막는 조치는 미국이 취할 것 같지는 않고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데이터를 막는 조치를 조금 더 강하게 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고 싶은 예, 손 들어 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부의 이창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유형의 제품을 이제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뭐 그 제품의 그 거래를 좀 막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관세를 매긴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뭐 앞으로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런 우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무형의 그 디지털 제품 혹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유형의 제품에 적용하는 뭐 어떤 인증이라든지 어떤 그 비관세적인 정책이나 그런 부분과, 혹은 또 무형의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러한 게 가능한지, 혹은 기존에 그렇게 했던 사례나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그 관세라는 것이 기존의 그 상품에는 당연히 관세가 붙는 게 저희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온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콘텐츠에는 관세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라고 국가들도 생각을 했었고, 또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고는 제가 보여드렸지만 WTO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념이 약간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온라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에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조금씩 힘을 얻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도를 만들어 놓고 WTO에서 합의했던 그 관세 유예 선언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디지털 제품,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할 그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국가가 특히 인도네시아가 그 무형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따로 새로 만들기도 했고, 또 그 기존에는 없었던 통관 절차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 하고, 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이 콘텐츠를 많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협상을 통해서 WTO나 양자간 FTA를 통해서 이런 개도국의 우려 사항들을 한국 정부가 이제 해결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시간이 약간 더 남은 관계로 플로어에서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무역규범이라는 것이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이미 데이터 주권이나 디지털 주권,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소버린 AI라는 개념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EU나 중국 차원에서 굉장히 디지털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국에 의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왔던 국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이제 보호주의적인 조치의 문턱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약간은 우려스러운 점일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내적으로 정책을 정비할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책 기조를 잡아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볼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뭐 대파에 가입하고 디지털 무역 장벽을 조금 낮추는 방향이 굉장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의 동향이랑은 굉장히 좀 상반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 정책 기조를 어떤 식으로 조금 틀어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규범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동향은 제가 미국을 너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글로벌 동향은 이제 데이터 경제, 디지털 경제를 좀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만 최근에 정책을 잠깐 국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뀌었다 뿐이지, 뭐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뭐 뉴질랜드 같은 조그만 그 소규모 개발 경제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를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고, 한국도 그런 동향에 편승했다는 점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술 발전을 위해서든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보호주의적인 조치보다는 조금 더 개방을 해서 그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